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마감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인 시장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이런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왜 급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비롯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방향성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예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몇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영상을 만들 때 그냥 가볍게 딜리버리하는 차원, 있는 뉴스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릴 때고 있고, 어쩔 때는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후자에 가깝게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조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세계 정치 경제 흐름이나 패러다임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뭐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됐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분명히 좋은 시간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 일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11월 8일 날이 이때가 뭐냐면 그 미국의 중간 선거예요. 미국의 중간 선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급작스럽게 금요일 날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반등을 했고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커플링으로 상승했지 않았나 하는 결론을 저는 이제 도출을 했고 이런 정황이 왜 나왔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요즘에 일본은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 한국 분들도 요즘에 아마 엔화가 약세 흐름이라서 일본 관광을 상당히 많이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보고 싶긴 한데 어쨌건 뭐 여러 이러저러한 정황상 못 가고 있는 현재 뭐 제 지금 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엔화가 약세 흐름이 가면서 엔화가 약세 흐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호조가 될 수 있죠. 자, 왜냐면 물건값이 싸니까 우리가 사려고 했던 일본 전자제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 제품 좋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망 체인에서 일본이 생산량이 증가됐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재팬 타임즈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하고의 문제가 일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에 자 일본 당국이 두 번의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첫 번째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일본은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고 있지 않은 제로금리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축통화국 중에 제로금리 그리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강달러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형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죽이겠다고 단언을 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일본은 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풀까? 이게 사실 엔화랑 달러랑 메커니즘적으로 기축통화상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국채를 매도를 하면 그거를 엔화를 풀어서 엔화로 그거를 또 매입을 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뭐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이 되면 달러 인덱스가 또 하락을 하는 이상한 그런 메커니즘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일본 정부가 이제 두 번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게 금요일 날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근데 아이러니한 게 금요일 날 또 뭔가를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일본은 GDP, GNP가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2022년 말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특히나 고령화 문제. 네. 자, 이런 상황. 우리나라도 쫓아가고 있죠. 사실 전 세계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다 이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일본이 지난 과거를 답습한 것 같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IMF는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안 좋은 거를 발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기 저성장이 갈 거다. 고금리, 저성장 기조. 이런 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상황인데 실제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여기 보시면 CCP거든요. 네, 코어 컨슈머 프라이스. 자, 한마디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보조금 지급을 하고 경기 확장을 위해서 자,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일본은 이래요. 일본은 돈을 지속적으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네, 성장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2%를 채 찍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 참 이상하게 돌아가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건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에서 이제 두 번의 외환시장 개입을 했었고 150엔을 넘었던 달러 대비해서 150엔을 넘었던 엔화가 다시 개입을 하면서 약세 흐름으로라서 150엔 이하로 다시 떨어져요. 아마 지금 147엔 정도 할 거예요. 다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는데 다음 달은 그렇다 치고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한 발 물러나야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연준에서 그 스탠스를 발표를 했어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여기 반등을 했어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그러나 달러 인덱스는 자 111.85.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112에서 113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딱 여기 나왔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폭 완화를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 학자들 말로는 거의 인플레가 거의 리치를 찍었다. 여기가 리치 지점이면 거의 올라갔다, 리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리치를 찍었다, 인플레가. 그러면 연준에서는 스탠스를 바꿔야죠. 이걸 피봇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게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다음 달 10일인가 아마 중요 정책이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후에 12월 인상폭 완화 고민할 것. 12월 0.5%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랠리 등 변수가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주되 정확히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위시해서 지금 대중 컨트롤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닐까. 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같이 짜고 지금 통화시장에 개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금요일 날 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마 주식시장도 그렇고 조금 태동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앨런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스탠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1극에서 다극체제로 간다고 다극체제 쪽으로 간다고 2010
2018년 9월 달에 아마 제 영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세요. 독일 총리 다음 달 초 중국 방문, 시 주석과 회담할 듯. 지금 상당히 안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 근데 왜 독일은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리고 프랑스는 그냥 대답을 아직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왜 이 시점에 독일은 왜 중국에서 초대를 하니까 왜 여기 받아들일까요? 숄츠 총리 3년임 확장된 시 주석과 만나 첫 외국 정상. EU 독일 총리 중국 방문 부정적. EU에서는 지금 막고 있어요. EU의 단결을 위해서 독일 가면 안 돼. 딱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왜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중국과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프랑스까지 움직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피언 유니언, 그러니까 EU에서 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개의 국가가 있어요. 사실은 중심축이 되는 하나가 독일이고 첫 번째가 독일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국은 브렉시트로 빠져있는 현재의 상황. 사실 지표상엔 빠져있고 각 간간히 그냥 유로존의 추임새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러나 자국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개입을 반대하죠. 유로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11월 초에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은 이미 가기로 결정이 돼 있고 프랑스까지 만약에 선회를 하면 향후에 유로존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과 또 맞물려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G7이 있어요. G7에 있는 국가들 중에 자, 여기 독일과 프랑스가 있죠. 자, 미국하고 캐나다는 자, 인접 국가예요. 지금과 같은 블록 경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공급망 체인이 확실히 분리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에 바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예요. 거의 동일선상에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G7에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은 미국 편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면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 팬딩 거기 글을 게재를 했거든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그럼 이 G7이라는 게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까?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G7 미국을 위시한 G7보다는 자 G20가 앞으로 좀 입김이 세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바로 그대로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되면 이 뭔 얘기냐?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플, 스위프트 2.0을 만들어내는 지금 와중에 스위프트 1.0은 전형적인 기존에 있었던 달러라고 했었을 때 스위프트 2.0에 같이 개입해서 중국의 CIPS, 자, 러시아의 SPFS, 인도의 SFMS. 그럼 여기에 제가 하나하나 브릭스 국가 오페크 말고도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도 여기 하나하나 개입되기 시작을 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향후에 독일도 선진국이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프랑스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 그냥 내피셜일 뿐일까요? 지금 돌아가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건 전 세계는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돼요. 요렇게 호주랑 캐나다랑 요게 해가지고 요렇게 캐나다랑 북미랑 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러시아랑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일부 유로존의 지역하고 인도하고 해서 이렇게 분리가 아마 될 거예요. 이 친구는 일로 가고 그리고 남미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 있죠.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요쪽으로 서플리 체인이 분리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달러의 헤게모니는 기존에 있었던 질서 체계를 깨고, 자, 이게 분리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분리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미국은, 자, 원래는 달러를 팔고 수입 위주인데, 자, 미국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할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게 중국하고 어떤 위치인지, 이거는 미국의 대중무역 비중이거든요. 미국의 대중무역. 이거는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이에요. 보시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17년에 21.9%였는데 마지막에 2022년 상반기에 17.3%로 비중이 줄었어요.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도 16.9에서 보시면 18.9에서 보시면 16.9로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게 분리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자 보세요. 쌍수 수출과 내수 주도. 여기는 내수 위주. 정책을 그렇게 피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가 달러를 수출하고 물건을 받던 나라가 이 노선을 꺾는다. 내수 위주로 한다? 그럼 달러를 수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달러의 헤게모니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표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림을 직접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행로 못 다니는 자율주행로, 업계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에 나온 거는 원래는 목표가 로드맵이 2025년인데 이거를 산업통상부한테 이제 부탁을 하기를 2023년부터 실시하려고 한대요. 우리가 흔히 다니는 도보 있잖아요. 거기 이런 로봇이 배달 로봇이 다닐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점점 로봇이 됐든 인공지능이 됐건 우리가 설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연예인들도 아이돌 있잖아요.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대체하기 시작한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럼 사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래픽과 인공지능이 더 훨씬 관리하기 쉽지 않을까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변호사, 의사도 대체하는 시절이 와요. 지금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 같다. 이거를 다 그죠? 어차피 통계 자료가 있고 통계 자료에 몇 가지 소스만 추가하면 사실 판결을 낼 수가 있거든요. 변호를 할 수 있고 판사도 판사 대신 판결을 할 수 있고 기계가. 근데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이것도 어디가 사람 인체에 어디가 고장나면 어떻게 된다. 딱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어쨌건 이런 시절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못 느끼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패러다임에 관해서 달러의 어떤 그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강달러라는 어떤 그런 존재 자체만 보면 지표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달러는 축소되고 있고 가상자산이 어떻게 등극할까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블랙락이라든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마스타사나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나 아니면 뭐 비자카드나 그 외에 그 뒤에 웰스파고나 아니면 뭐 그런 은행들이 스탠다드 차타드라든가 그런 은행들이 왜 아주 오래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는지 가상자산 인프라 확장에 도움을 주고 본인들도 하나의 구조원이 되기 위해서 왜 노력을 했는지 이미 그림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뭐 당장 오르네 내리네 그러지만 방향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
지금 상승이 뭐 중간 선거 이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어, 예, 뭐 시진핑 주석의 뭐 대관식, 뭐 어떤 그 연임이 확정돼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뭐 중국 정부에서 뭔가 정책에 관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의 블록체인 뭐 수용이라든가 가상자산에 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또한 아마 가상자산 시장에 석유를 붓는 격,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찾다가 오늘 만난 분에게 들은 말인데, 사람은 가난하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을 땐 죽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음. 창문 없는 집, 곰팡이 냄새 팍팍 나는 집에 제가 해외 생활할 때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런 환경에 관해서 무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건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원래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믿으세요. 내 자신을 믿으시고 본인이 투자를 한 곳에서 뭐 뚝심 있게 전진하시다 보면 분명히 원하시는 성과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의 숫자만 보시고 모든 것을 그냥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